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생명과학과의 박상기입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저는 생명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뇌신경과학을 공부를 하는 생명과학자이기 때문에 관점이 어떤 정신질환의 증상, 치료 이런 거에 대해 아주 일반적인 내용은 얘기하겠지만 신경과학자로서 조현병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질환을, 뇌질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듯이 뇌 속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조현병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신 분 혹시 있나요? 근데 오디언스의 연령대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서 못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특히 이 영화는 그 아카데미상도 받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고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 러셀 크로우가 그분 하고 있는 존 내시라고 하는 천재 수학자, 경제학자이기도 하고요. 에 대한 것을 실화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조현병이 어떤 질환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좀 이따 다시 잠깐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을 인식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이 존재하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은 실제로 물리적인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들을 다양한 감각기관, 우리가 갖고 있는 촉각, 시각, 후각,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뇌로 전부 보내면 뇌가 그것을 종합하고 다시 프로세스해서 다시 재생산해 어떤 이미지와 모습들을 우리가 현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가 재구성한 현실은 바깥에 실제로 객체로서 존재하는 현실과 매우 유사하거나 거의 같습니다, 사실. 하지만 분명히 뇌는 한 번의 과정을, 필터링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의 뇌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본 구조는 같지만 그 기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느끼는 현실은 실제 같은 현실을 조금씩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현실이 완전히 왜곡된 형태로 뇌가 잘못 만들어져서 잘못되어서 왜곡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의 현실은 매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현실이 그 사람에게는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뇌를 이렇게 거울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2개월,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거의 똑같이 보이지만 만약에 이 거울이 이렇게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다면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은 매우 다르게 보일 겁니다. 같은 객체가 현실은 같지만 이렇게 다른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굉장히 다를 수 있죠. 이것은 마치 뇌가 정상적인 뇌 혹은 문제가 생긴 뇌가 현실 프로세스에서 나온 결과물과 어쩌면 굉장히 비슷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현병은 이름이 원래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서 요거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온 말입니다. 스키조라고 하는 말은 스플릿, 쪼개져 있다라는 뜻이고 프렌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그리스어로는 전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쪼개진 마음, 정신분열이라는 말로 일본에서는 직역을 했었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열병이라는 말을 꽤 오랫동안 써왔었습니다. 근데 한 15년 전쯤에 이것이 조금 정신분열 하니까 마치 어감이 매우 안 좋고 또 그것이 비추어지는 모습이 연상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많은 의사분들과 과학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현을 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치료라는 것이 약간 튜닝이 잘못되어 있는 악기를 다시 정상화시킨다. 그런 노력을 한다. 그런 의미를 좀 담기 위해서 조현병이라는 말로 붙이고 지금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은 성인의 한 1%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큰 아파트 한 동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실제로 환자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환자들 많이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많은 경우 높은 입원율이 있어서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병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 갇혀 있거나 실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보는 숫자는 훨씬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양성 증상, 보통 사람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더해지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양성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망상,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현실 인식을 통한 믿음. 그래서 내가 굉장히 슈퍼맨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우 어떻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매우 다른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그대로 현실로 믿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보통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피해망상적인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 다음에 환각이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모든 환자가 다 겪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환각이 나타나서 안 보이는 것이 막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들리고 특히 들리는 부분은 굉장히 자주 많은 조현병 환자에서 나타난다고 하죠. 한청 환시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또 편집적인 어떤 사고, 특정한 것이 한번 몰입하게 되면은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으로 다음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 양성 증상이 조현병에 굉장히 조현병을 규정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사고, 와해된 언어 이런 것도 연동돼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자꾸 대화에 초점에서 다른 곳으로 벗어나고 해서 정상적인 사회적인 인터랙션이 매우 어려운, 상호작용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성 장애까지 동반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음성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감정 결핍, 감정의 표현의 결핍, 프로세스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겹쳐졌을 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인식하는 세상은 정상인들과 매우 달라서 실제로 여기 있는 이러한 그림들은 조현병 환자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보통은 자기를 보고 그린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나타난 이 세 사람은 얘는 사실 이 영화에서의 주인공은 존 내시라고 하는 수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협상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경제학에서 어떤 여러 그룹이 서로 협상을 하고 하는 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수학적인 어떤 이론을 제시를 그래서 협상 이론으로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를 그때를 내놓았고, 제2의 아인슈타인이다, 이런 식의 어떤 찬사까지 들었던 사람이죠. 어쨌든 그 사람이 그 박사 과정 때, 그때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프리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가졌는데 그 박사 때 했던 그 이론이 바로 그 협상 이론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 기숙사회 생활을 하면서도 심각한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병원을 가지 않아서 잘 몰랐지만 그때 이미 이 찰스라고 하는 친구, 룸메이트인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영화에서 보면 뒷부분에서 이제 극적으로 노출이 되는데 찰스라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룸메이트 없이 혼자 살았는데 이 사람은 룸메이트와 늘 같이 살았었고 어느 순간에 찰스가 조카를 데리고 오는데 자기 누나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면서 조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알고 보면 이 친구도 없었던 사람이고요. 중간에 또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특히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MIT의 교수가 MIT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MIT에서 그 국방연구소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 미국의 펜타곤에서 자기가 정보원이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암호를 풀어달라. 우리가 러시아, 그 당시에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싸우려면,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하고 싸우려면 암호를 해독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학자니까 그걸 갖다가 또 해독해서 어디다 배달을 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집, 맨날 배달하던 집도 보면 나중에 보면 다 패가고, 뭐 전혀 이 사람은 뭐 굉장히 뭐 굉장히 중요한 건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그냥 다 폐허가 된 그런 건물이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 영화에서 쭉 나오면서 이 조현병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의 현실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예를 보입니다. 이 사람은 끝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편집적으로 굉장히 특정한 감정적인 결핍, 어떤 편집적인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도 이 영화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이 병을 극복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냐면, 이 사람은 천재이기 때문에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추리를 해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지금 옆에 누가 보이는데 너도 보이니? 정상인 사람에게 보여서 물어봐가지고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무시하고요. 이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럼 같이 얘기를 하고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나중에 유지하고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죠. 그 내시 이퀄리브리움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 상황이 됐을까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주 간단히 그러면은 이 뇌에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를 아주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있을 내용일 텐데요. 우리의 뇌는 보통 이런 모습이죠.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반 쪽에서 본 것이고요.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세포 덩어리가 하나가 있고 거기 긴 가지가 뻗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통은 보여주고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교과서에도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의 뇌는 이러한 신경세포가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죠. 한 1000억 개 정도 사람의 경우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긴 가지를 쭉 따라가 보면 어디에 가냐면 다른 신경세포에 가서 탁 붙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다 알듯이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시냅스 안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도 있을 건데, 보통 시냅스는 두 개, 신경세포 전, 그러니까 시냅스 전 신경세포가 있고 시냅스 후 신경세포가 있는데, 시냅스 전 신경세포에서 화학물질이 퐁퐁하고 나와요. 그 화학물질은 대체로 뭐냐 하면은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대부분은 많은 수가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있죠? 필수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져서 그 화학물질이 작은 물질이죠. 작은 물질이 이렇게 작은 비누방울 같은 소낭에 담기고, 소낭에 담겨 있다가 요 끝에 가서 쭉 도열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신경세포가 흥분을 탁 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느끼거나 뇌 활동이 딱 생겨서 이게 신경세포가 활성을 가지게 되면 얘네들이 바깥으로 확 다 배출이 됩니다. 배출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세포는 이 화학물질의 농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수용체라고 하는 단백질들을 이용을 해서 인지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세포가 여기에 지금 신경전달 물질이 확 올라왔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세포가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 거대한 망 구조가 우리 뇌에 꽉 차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도파민 시냅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막 기분이 좋아요. 좋은 일을 기분 좋고 만족한 순간을 느낀다. 그러면 그때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이러한 경로로 해서 여기에 배출되고, 그럼 이 시냅스들이 막 활발하게 활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도파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기분이 막 좋고 만족하고 뭔가 하고 싶고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글루탐산인데요. 글루탐산인데 이것도 아미노산 그대로죠. 이건 아미노산 20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그냥 하나가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을 바이오 사용이 돼요.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경로로 배출이 돼서 그 다음 수용체에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 세로토닌도 있어요. 세로토닌은 기분을 조절을 하죠.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러면은 이 세로토닌 레벨이 떨어지고, 기분이 조금 안정되면 편안하면 세로토닌 양이 올라가고,
올라가면 물론 기분이 안정화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신경전달 물질들은 특별한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능들은 이렇게 시냅스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쭉 신경망들이 막 활성을 높아지면은 그거에 따른 도파민 신경전달 체계가 활성화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면 기분이 안정이 되고 글루타메이트는 사실은 여기에 내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기억작용이라든가 뭔가 그런 여러 가지 흥분에 관련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에서 작동됩니다. 우리 뇌에는 약 100여 가지의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되어서 마치 불꽃놀이를 하듯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전달 체계가 활성화됐다 꺼졌다 활성화됐다 꺼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렇게 거대한 망구조로 이루어져서 한쪽에서 쭉 거대한 긴 가지를 뻗어서 다른 뇌의 다른 부위로 보내주고 그것이 그 다음에 시냅스들로 연결이 되어서 시냅스에서는 이렇게 조금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 불꽃놀이를 하듯 분출되면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고 기분이 안정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뇌의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에는 약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숫자 이제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약 100조개에서 수백 조개의 시냅스가 우리 머릿속에 존재한다고 하죠. 결국 이 시냅스가 여러 가지 뇌 기능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뇌 기능들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파민을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도파민은 이런 망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더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 정도이죠. 보통 그 세포, 신경세포들은 어디에 주로 존재하냐면은 이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는 중뇌라고 하는 아주 깊숙한, 뇌의 아주 깊숙한 부분에 존재를 하고요. 그것이 일부는 변연계라고 하는 지역, 또 어떤 일부는 대뇌 피질 앞쪽이죠. 여기 전두엽 쪽으로 이렇게 보내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뇌에서 변연계로 간다 해서 중뇌 변연계 회로라고 얘기를 하고 피질로 간다고 해서 중뇌 피질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흑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뇌의 부위가 있는데 이것도 또 다른 뇌의 부위로 보여집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그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요 체계가 망가져 있는 그런 겁니다. 오늘은 아마 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도파민 체계가 얘기의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이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이 뇌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조현병의 치료의 역사부터 간단하게 볼게요. 요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20세기 정도의 조현병의 치료에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성공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보면은 그 역사를 보면 조금은, 좀 슬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치료의 발전의 정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한때는 이런 식으로도 치료를 했었어요. 트랜스오비털 루코토미라고 해가지고 수술법인데, 이렇게 보통 얼음을 깨는 그런 어떤 그 송곳 같은 그런 메스를 이용해가지고, 보통 안구, 눈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 전두엽으로 바로 수술 기법으로 해서 얻은 다음에, 전두엽에서 다른 데로 가는 신경의 가지들, 축삭들을 전부 잘라버리면 보통 조현병 환자가 굉장히 너무 심하게 활발하고 영어로 하면 하이퍼 액티브하다고 하는데 너무 활동이 많고 시끄럽고 막 말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캄다운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사실 이 수술법을 개발한 분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수술법으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환자들, 그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유럽과 미국에 이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치 좀비처럼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료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사람들의 뇌 기능을 정지시켜버린, 멈추게 해버린 그런 것이라서 사실상 이러한 수술적인 기법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환자가 여기에 이 수술을 받았었죠. 노벨상은 반납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반납하라는 막 여러 가지 그것이 있었지만 반납하진 않으셨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영화에도 작품 나오는데 보면은 요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죠. 이 뷰티풀 마인드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인슐린 코마 테라피입니다. 인슐린을 갖다가 넣게 되면은 그 하이퍼글라이세미아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뇌나 모든 몸의 기능들이 셧다운돼서 사실은 기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뇌도 셧다운이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 다시 단 것을 주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괜찮아져요. 다시 살아나요. 이렇게 한번 컴퓨터를 껐다 키듯이 뇌를 한번 껐다 키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좀 좋아진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거나 뇌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전기로 이제 비슷한 작동을 하는 거죠. 한번 껐다 키는 거죠, 뇌를. 그렇게 하면 또 반복적으로 하면 또 좋아진다고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영화에서도 그것들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방식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일렉트로 컨버시브 테라피라고 하는 전기샥을 주는 이런 방식들은 아주 극소적으로 제한적으로 특정한 카테고리에 있는 환자들에게만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들이 주로 쓰이느냐? 사실 이런 항정신제가 사실 제일 많이 쓰입니다. 항정신제라고 우리가 이제 안타이 사이코틱스라고 하는데 항정신제는 처음에는 이것도 굉장히 1930년대에 우연히 발견된 약들인데요. 1930년대 우연히 항히스타민제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돼요. 이게 프로마진이라고 하는 약이 이제 진짜 1세대에 해당되는 약인데요. 그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할로페리돌이라고 하는 몇 가지 이런 1세대의 항정신제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조금 타겟이 다변화되어서 정형화된 타겟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다양한 타겟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비정형이라고 얘기하는 보통은 그런 종류의 항정신제들, 안타이사이코틱스가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우연히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조현병이 어떻게 해서 발견되는지, 발생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 약을 가지고 사람들은 거꾸로 이제, 이 약이 그러면은 효과가 있다. 우연히 발견되긴 했지만 효과가 있으니 그 효과가 왜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주로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급격하게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죠. 요것은 이제 좀 최근에 이루어진 거긴 하지만 결국 그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이 경우에 할로페리돌이라고 하는 1세대 항정신제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뇌의 활성을 빨갈수록 더 파란색일수록 활성이 낮고 빨갈수록 활성이 높은 걸 나타납니다. 활성이 높은 그 활성을 재보니까 요 지역 특정한 뇌 부위가 환자에게서 굉장히 활활 불타오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죠, 그 당시에는. 이 약을 치니까 이것들이 캄다운, 요부위가 점점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다른 쪽도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요 부위가 굉장히 안정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 항정신제의 효과가 딱 나타나고 조현병이 굉장히 완화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약이 여기가 도대체 어디일까?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요 지역은 무엇일까? 무슨 기능을 하는 것인가를 알게 되면 조현병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추적을 해보니까 이 약은 어떤 약을 하냐, 이 기능을 하냐 하면 이게 도파민 시냅스예요. 도파민 시냅스는 여기 신경전달 물질, 사실 이거는 20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져서 이렇게 소낭에 담겨요, 도파민은. 그래서 이렇게 배열하다가 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똑같이 모든 신경전달 물질이 가진 그런 경로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 약이 어디 가서 이 할로페리돌이라고 하는 항정신약이 어떻게 효과를 하는가를 갖다가 추적을 해보니까 바로 여기에 가서 수용체에 가서 딱 붙어가지고 여기에 신경전달 물질이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 세포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약임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조현병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이 조현병의 증상이 도파민의 시냅스에서의 기능을 약화시키니까 효과가 나오더라. 완화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조현병은 원래 뭔가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평소에 과도하게 나와서 생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파민 과대 활성 이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은 상당 부분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활성화하게 되면서 무언가 원래 불필요한 여러 가지 뇌의 기능들이 막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없던 생각이 막 만들어져서 막
머릿속에서 생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 과대 활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지금까지도 잘 많은 부분을 조현병의 많은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도파민의 양성 증상 부분,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되고 그다음에 망상이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증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좀 우연히 알게 된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케타민이라는 이런 거 많이 마약 성분인데요. 가끔 뉴스에 많이 등장하죠. 요 PCP라고 하는 것도 마약 성분입니다. 이런 약들이 이상하게도 또한 조현병에서 양성 증상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보니까 막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양성 증상, 다시 말하면 막 환각이 느껴지고 뭔가 막 새로운 게 막 느껴지고 막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약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현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조현병 유발 약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 이러한 약들은 모두 다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신경전달 체계를 교란하는, 막는 그런 약들이었어요. 이 뜻은 뭐냐? 그러면은 또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갖다가 막으니까 이번엔 조현병이 올라가요. 이건 뭐냐면 글루타메이트가 너무 낮으면 조현병이 생기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약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요 수용체들을 전부 다 막아서 이 글루타메이트 신경전달을 막는 그런 효과임을 알게 되었고, 요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론이 하나가 나옵니다. 글루타메이트 과소 활성 이론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글루타메이트가 너무 과소해도 조현병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엄청난 양의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와인버거라고 하는, 데니엘 와인버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지금도 아직도 현역으로 연구를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연세가 많지만 존스 홉킨스 대학의 큰 인스티튜트를 갖고 계세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 계시는 와인버거 박사가 조현병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부 합쳐가지고 가장 심플한, 그렇지만 많은 면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하나 제시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도파민 시스템이 여기 있어요. 여기 도파민이 만들어져서 하나는 변연계라는 것으로, 그 다음에 중내 피질로 가는 이런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봤더니, 여기에서 나타난 이 활성들, 도파민에서 나타나는 이 대뇌 피질의 활성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 환류가 되어서 다시 원래 시작점을 갖다가 눌러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여기서 계속 과하게 활성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기에 과하게 활성화가 일어나면 거기서 다시 또 눌러주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서 이 활성이 조절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내에서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현병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특히 이 중내에서 피질로 가는 이 경로에 신호가 약해져 있고요. 그러면서 글루타메이트의 활성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여기 가는 신호가 적으니까 이것도 적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얘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내 변연계 회로는 과대한 활성을 보여요. 요거는 아까 얘기한 도파민 체계이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도파민 과대 활성 이론과 아주 딱 맞아 떨어지고요. 여기에서 대뇌 피질에서 일로 가는 글루타메이트 피드백 회로가 낮아지는 것은 과소 글루타메이트, 구슬라고 때 과소 활성 이론과 또 딱 맞아 떨어지죠.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이러한 뇌 안에 어떤 신경의 회로의 망이 무언가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있다. 그것이 결국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잘 설명한다. 라고 하는 것이 와인버거 박사님의 조현병 모델이고, 그래서 매우 단순화되어 있지만, 그리고 더 복잡한 얘기들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 골격은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연구에 활용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실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그렇죠? 그럼 조현병은 해결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진짜 큰 질문은 뭐냐면 왜 조현병은 그러면 조현병 환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을까?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신경생물학 그리고 의학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로부터 새로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어떤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이 결과에 대한 처리, 대응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현재까지의 모든 치료법은 사실 이 상황에 대한 대응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항정신제라고 가장 많이 쓰는 항정신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여기에 지금 이 도파민의 활성이 너무 과하니 이것들을 눌러줘야지.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수용체를 막는 약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지금 병원에 가면 조현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아마 먹게 되는 그런 약들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 특별한 요 부위가 활성이 강해져 있는 것이지 도파민의 다른 부분은 또 다른 곳에서 여기는 표현되어 있는 다른 부분들은 괜찮거든요. 근데 약을 먹으면 모든 도파민 시스템을 다 억눌러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이 나오고 실제로 그것을 계속해서 많이 오랫동안 먹게 되면 또 다른 굉장히 큰 문제들, 특히 몸의 움직임이 이상해진다거나 파킨슨병과 아주 흡사한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또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치료, 그다음 근본적인 대응이 지금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가 이제 그 다음 중요한 퀘스천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여기까지만 요약을 하게 되면 회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그것은 도파민 시스템이 과하게 되고 글루타메인 시스템이 과소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도 요 부분, 이 전두엽에서의 낮아지는 활성은 아마도 와해된 언어, 인지 혼란, 감정적 결핍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렇게 과하게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환각, 망상, 편집적 행동 같은 양성 증상들이 아마 유발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이해고, 이것은 학술적으로는 글루타메이트 과소 활성 이론과 도파민 과대 활성 이론을 합쳐 넣어서 하나로 연결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뭐 이따 한꺼번에 봤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이제 하나의 생물학자로서의 어떤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꽤 오래된 연구이긴 한데요. 이거는 뭐 쌍둥이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가 실제로 조현병이 한 명이 걸렸을 때 다른 한 명이 같이 걸렸을 확률을 재보는 거예요. 여기 쌍둥이네. 인지 알았네. 그런 연구를 해요. 그 조현병 걸려있는 쌍둥이를 가지고 실제로 유전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연구하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쌍둥이가 있는데 어쨌든 쌍둥이 둘 다 걸렸거나 하나가 걸렸거나 한 그 경우를 전부 모아서 통계를 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일반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유병률이 한 1%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점점 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나중에는 일란성 쌍둥이로 가면은 약 48% 한 명이 걸렸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걸려있는, 이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걸려있을 확률이 저렇다는 거고요. 이거는 점점 이 관계를 가진 사람의 확률이 높아지면서 48%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반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 뜻은 뭐냐면은 아마도 조현병의 원인이 상당 부분, 최소한 반 정도는, 산술적으로는 반 정도는 유전자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전적 소인이, 이 조현병의 소인이 유전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전자들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러한 어떤 유전적인 그 성향을 가지게 만드는 이 병에 유전되는 그 소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낸다면, 그리고 그것이 무슨 기능을 하는가, 어떻게 그리고 조현병에서 망가져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조현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다행인 것은 신경세포가 별다르지 않아요. 이 신경세포가 뭐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지만 일반 세포하고 똑같이 그 안에 DNA가, 핵이 있고 DNA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도
이렇게 DNA가 담겨 있어요. 이 DNA의 서열에 뭔가 문제가 생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현병 환자들은. 옛날에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어려운 조현병 위험 유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해요. 잘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그러니까 외부와의 교류가 상대로 정말 산골이나 아니면은 아랍계 같은 경우에는 근친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다른 외부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결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유전자가 막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형태. 산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외부하고 차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히 가까운 사람끼리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그렇게 되죠. 그런 어떤 가게를 찾아요. 가게를 찾아가지고 환자가 들어있는 가게가 되겠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상황,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고 쭉 해서 여기에서 조현병이 누가 걸렸나를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각 염색체, 우리는 사람은 23개의 염색체,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그 염색체의 위치를 우리가 다 표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위치에 어디에 뭐가 있는가를 다 표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면서 어떤 표지자가 이 증상을 같이 따라가는가를 계속 추적하면 이걸 연관 추적이라고 하는데 그 연관 추적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몇몇 유전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온 유전자가 한 수십 년 걸려서 3, 40년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낸 유전자예요. 한 열 몇 개, 20개가 채 안 되는 유전자였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 여기에서 요 디스크원이라고 유전자를 굉장히 열심히 한동안 연구를 했었는데 요걸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큰 또 다른 연구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요것이 굉장히 좋은 이제 유전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구의 대상이 되었었는데 그 다음에 전장 유전체 분석이라는 새로운 아주 요거는 뭐냐면 지놈 프로젝트가 이제 2000년대 21세기 넘어면서 완성이 되죠. 그러면서 사람의 유전자 서를 굉장히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요. 빠르고 싸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유전자를 그냥 냅다 서열을 분석해 가지고 환자 수만 명, 이 경우에는 이 연구는 무려 총 15만 명의 사람을 갖다가 유전체를 전부 다 분석을 했어요. 유전자 서열을 해가지고 환자군과 정상인을 갖다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어느 유전자가 환자에서만 특별하게 변화를 보였는가를 아주 단순무구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약 108개의 조현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요 이후에 몇 개의 추가 연구를 통해서 살짝 몇 개가 더해지긴 하지만 100개에서 150개 사이에 이르는 유전자들이 조현병과 아주 깊숙이 연관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죠. 그러면 그다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요 유전자들 보면 여기 크로모솜 1번, 그러니까 염색체 1번부터 성염색체 X까지 23번까지 쭉 있죠. 그럼 여기에 하나하나 이렇게 바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유전자 중에서 조현병과 관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키가 높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높고 쭉 높은 것들이 쭉 있죠.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지는 그 위에 있는 이런 개가 한 100여 가지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유전자가 되고 그게 100여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유전자를 갖다 그래서 일부는 아직은 이제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한 가지 특징적인 게 나와요.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수의 유전자가 뇌가 이제 보통은 이렇게 그 수정란에서부터 한쪽에서부터 세포가 막 분열을 해가지고 이제 플레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쭉 관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세포가 쫙 늘어가지고 이렇게 큰 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뇌가 만들어지는 요 과정이 각각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사실은 그 과정들인데 요 과정들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대부분이에요. 108개 유전자의 상당수가 이 뇌의 발생과 관여되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큰 인사이트로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조현병은 뇌의 발생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은 과거에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뇌의 발생에 관련된 의심을 해왔었어요. 보면은 정상인과 조현병 환자의 경우에 MRI를 갖다 찍어보면 요 뇌실이라고 불리는 뇌 안에 총 4개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물로 꽉 차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뇌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뇌실 중에서 가장 큰 거 2개가 각 이쪽 관구와 오관구의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영어로 할 필요 없고 하여튼 뇌실이 있는데요. 이 사이즈를 보면은 정상인 경우보다 조현병의 환자의 경우가
살짝 커져 있어요. 요 커져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긴 빈 공간인데 커져 있는 게 뭐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왜 커졌지? 아, 이 뇌의 볼륨이 작아졌겠구나, 상대적으로. 그만큼이 모자라니까. 그런 이유가 되겠죠. 뭔가 뇌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네? 이거 뇌가 모양도 달라져 있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 만들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의심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실험 결과였어요. 연구 결과였어요. 또한 어떤 경우에 보면 이건 죽은 사람, 죽은 조현병 환자의 뇌를 이렇게 절편을 만들어서 염색을 해가지고 본 결과인데, 이건 해마라고 하는 지역, 특별한 뇌 지역, 보통 기억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 지역에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돼 있나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보면은 예쁘게 여기 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길게 가지를 뻗어 있는, 아주 일정하게 한쪽 방향으로 얘네들이 이제 가야 할 곳으로 이렇게 길게 가지를 뻗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방향성도 모호하고, 극성이라고 방향성, 극성 이런 것들이 막 중구난방이고, 또 짧아요. 많은 경우 짧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사이토 아키텍처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포 간의 어떤 이렇게 서로 구조를 맺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봐서 이것도 보면은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겠죠. 뭔가 신경세포 자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뭔가 이상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 이거는 조현병의 뇌발생 이론이랑 뇌발생 이상 이론이 최근에 와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과도파민 활성화 이론, 그 다음에 과소 글루타메이트 활성화 이론, 그리고 조현병의 뇌발생 이론. 물론 그 위치는 조금씩 달라요. 보통 이 글루타메이트 이론과 도파민 이론은 신경화학적이고 결과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뇌발생 이론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뇌발생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것이 앞에 유전학적인 여러 가지 연구와 이러한 또 다른 관찰들이 합쳐지면서 힘을 굉장히 받게 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금과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세금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실은 이렇고요. 포스텍에서 한 10여 명 학생과 포스닥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많은 돈, 연구비 굉장히 큰 돈인데, 고맙게도 전부 다 정부로부터 저희는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막 받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만, 10대 1, 20대 1을 뚫어야만 물론 받을 수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걸 저희가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한 3개 정도의 연구비를 통해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금과터를 약간 홍보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다음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연구실에서 어떤 식의 연구를 했나를 한번 살짝 어렵지만 말씀을 드리고 좀 싶어요. 짧게.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아까 조현병과 관련된 100여 가지의 유전자 중에서 몇 개를 선별을 해서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어요. 물론 저희 연구실 한 반 정도는 이런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연구가 2016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2014년도에 처음 이 연구 결과가 세상에 나왔는데, 저는 이때 바로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방문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때 마침 제가 있던 연구실이 조현병 센터였는데, 존스홉킨스 대학에, 그때 이 연구가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로우 데이터를 모두 공유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디스커션이 이루어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저는 그 연구의 결과들과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것들을 조금 미리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인데, 요 유전자는 재밌게도 이 AS3MT라고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비소를 메틸화하는 효소예요. 우리 몸에 비소가 들어오면, 비소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사극 같은 데서 비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중금속인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몸에 원래는 들어올 일이 별로 없는데 그걸 갖다가 이 몸에 들어오면 그걸 갖다가 독성을 제거하고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어요. 다행히도. 그게 바로 비소메틸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학작용을 이 효소가 촉진을 하게 돼서 결국 비소가, 여기 있는 이 비소가 독성이 사라진 상태로 몸 밖으로 체외로 배출되도록 만들죠. 만약에 이 과정을 안 하면 계속 몸에 남아서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거서 사실 농도가 높으면 죽게 되죠. 근데 이 비소메틸화 효소가 난데없이 여기서 꽤 높게 2등, 3등 거의에 해당되는 높이로 연관성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해서 우리 연구실에서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자. 어떻게 조현병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혹시 신경 발생과는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가설을 조금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죠. 근데 그 무렵에 재밌게도 그 조현병의 특이적인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을 해요. 보고가 됐습니다. 요 유전자에 대해서. 뭐냐면은 요 유전자에 특별한 이상이 생기면, 변이가 생기면 조현병 환자에서 요거의 요 유전자가 끊어진 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원래 만들어져야 할 단백질, 요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져야 할 단백질이 짧은 형태로 약간 바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연구의 결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기를 이 효소에다가 D2D3라고 하는 첨자를 붙여가지고 AS3MT D2D3라고 하는 것으로 D2D3는 어떻게 보면 바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 바보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요것이 조현병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정상적이지 않은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조현병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한번 요거를 갖다가 실제로 요 단백질이, 짧은 단백질이, 바보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는 쥐를 만들었어요. 유전적 변이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일으켜서 쥐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한 1.5년? 1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전체 세포가, 이걸 특정하게 뭘 할 때는 이제 뇌에서만 요 유전자가 과하게 발현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기법이, 실험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쥐가 과연 조현병과 관련된 어떠한 현상을 보이는가? 보인다면 도대체 왜 그런가를 이 쥐를 갖고 연구를 막 해보면 아마 조현병과 관련된, 특히 이 유전자가 왜 조현병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단서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쥐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쥐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을 하고 한번 뇌를 꺼내가지고 쥐의 뇌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사람의 뇌하고 좀 다르게 생겼어요. 훨씬 더 매끈매끈하죠. 근데 이렇게 생겨서 이제 요거가 정상쥐고 요게 요 바보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쥐예요. 쥐의 뇌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크기도 그렇고 뭐 길이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별 문제가 없네, 전혀 문제가 없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한번 이렇게 잘라봤어요. 여기가 이제 전내고 여기가 소내고, 그런데 이걸 잘라가지고 보니까 여기 보면 뇌실이 있죠. 뇌실이 있는데 뇌실의 사이즈가 요 바보 단백질을 많이 발현하는 단백질, 이 쥐는 상대적으로 커져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여러 마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도 내보고 해서 그 유의미성을 확인하였고, 이렇게 MRI를 찍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쥐 MRI 찍는 게 간단하진 않은데, 여기 대구죠. 여기 뇌연구원에 가면, 뇌연구원에도 있어요. 한국뇌연구원. 거기에도 요 MRI 기계가 있어서 소동물 MRI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찍어볼 수 있어요. 찍어가지고 요 부피, 빈 공간을 갖다 재보면은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아까 잠깐 보여줬지만 이렇게 뇌실이 조현병 환자에서 커져 있는 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봐서는 환자의 어떤 일정 측면을 어떻게 반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럼 진짜 뇌 발생과 관련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뇌실도 커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뇌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보면은 뇌 발생을 이제 얘기하려면 조금 뇌 발생의 기초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정란이 있다가 여기서 한쪽 끝에서, 보통은 우리는 수정이 되고 나면은 한쪽 면만 사용을 해요. 다른 쪽 양분을 공급하고 한쪽 면을 사용하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큰 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관이 만들어져요. 그 신경관이라고 해요. 뉴럴 튜브라고 해갖고 신경관이 만들어지고, 신경관이 앞에서 뒤로 이렇게 긴데, 앞부분이 점점 뚱뚱해지면서 이렇게 우리의 뇌가 되고요. 이 관의 뒷부분은 쭉 척수가 돼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거 점점 뚱뚱해지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보는 이런 대뇌, 두꺼운 대뇌의 피질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많은 세포가 새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작은 수의 그 줄기세포들이 그 안에서 열심히 분열을 해가지고 점점 신경세포를 많이 만들어서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서 위에다 쌓죠. 이렇게 쌓게 되면 점점 뚱뚱해져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 두꺼운 뇌의 모습을 갖추게 되죠. 결국 이 과정,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마구 분열을 해가지고, 양을 많이 들이고, 그 다음에 점점 다양한 기능을 하는 뇌세포들을 만들어서 위로 쌓는 그 과정이 쭉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차적으로 아주 그래주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분열의 형태가 있는데, 근데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분열의 여러 가지 형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조절되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보통 이런 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거는 좀 패스를 할게요. 너무 많아서 패스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요런 이렇게 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쥐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아주 어려운 실험을 사실 하게 되는데, 비싼 실험을 하게 되는데, 가장 쉽게 이 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다 떼가지고 그 안에 어떤 세포들이 얼마만큼 있나, 몇 개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봐요. 그 좀 지독하죠? 이거 한 판 하려면은, 이거 한 판 하려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무려 분석에 걸리는 그 작업이 다 굉장히 여러 단계인데, 그걸 갖다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약 2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여러 세트를 원하는 수준으로 하게 되면 2천만 원이 드는 실험을 해보면, 이것을 갖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포들의 지도를 만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정상이고, AS3MT 우리가 만든 이 쥐의 뇌세포를 갖다 전부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기술적인 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어떤 세포가 얼마나 몇 개가 더 있나 이걸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해보면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특정한 세포의 군들이 조금 낮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흥분성 세포, 요거는 보통 아까 얘기했던 글루타메이트 세포들의 그룹들이, 우리가 이제 요 콜텍스를, 그러니까 대뇌 피질을 떼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요 대뇌 피질에 글루타메이트의 그 세포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있다는 거죠. 뭐 자세히 아실 필요 없지만 어쨌든 세포에 문제가 많아요. 세포의 개수가 많이 낮아져 있다. 특히 그 세포들이 글루타메이트 세포다. 근데 글루타메이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과소 글루타메이트 이론이 굉장히 핵심적인 조현병을 설명한 이론 중에 하나이다. 여기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 콜텍스, 여기서 뗀 요 콜텍스가 바로 여기라고 보면, 여기에 있는 세포들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서 글루타메이트를 만드는 신경세포의 숫자가 감소되어 있다. 요 이론에 아주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은 연구가 있지만 패스를 하고, 그럼 이러한 그 쥐가 조현병의 현상을 진짜 보이는가? 또 하나는 그거죠. 물론 이 쥐가 잘 만들어지고 세포가 줄어들고 했는데, 그럼 진짜 조현병의 증상이 나타나? 그것도 사실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그게 검증이 안 되면 앞에 것들이 실제로 조현병과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그런데 쥐가 조현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어떻게 아나? 이게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환상, 환청,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쥐가 보이는가? 이걸 우리가 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최근에 환청에 관련된 동물 모델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지만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없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근데 다행히도 많은 의사분들께서 환자를 관찰하고 하면서 알려주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양상이 있어요. 그게 꼭 조현병과 증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 양상이 일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감각 운동 억제, 영어로 하면 프리펄스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정상인들은 보통 꽝 하고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죠. 다 자다가 깼을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 또 똑같이 꽝 그러면 똑같은 데시벨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놀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미리 한번 이렇게 한번 적응을 시켜주면 프리펄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미리 펄스를 줘서 적응을 시켜주면 그 다음에 대한 놀라는 정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걸 프리펄스 이니비션이라고 해요. 이니비션이 정상이에요. 근데 조현병 환자는 이상하게도 이 프리펄스의 이니비션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꽝 하고 합성을 하면 꽝 놀라요. 근데 또 꽝 하면은 아까 소리를 줬는데도 또 꽝 놀라요. 그것이 별로 이니비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피노타입을 우리가 내인성 피노타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내인성 피노타입은 매우 우리가 실험적으로는 쥐에서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쥐한테 똑같이 소리를 꽝 주고 되나 안 되나, 놀라나 안 놀라나를 얘가 얼마나 많이 놀라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움직임을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장치를, 기계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쥐를 넣고 소리를 갖다 데시벨로 꽝 주고 하면은 얘가 하고서 놀라는 프리징 되고 몸을 떨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지를 해가지고 얼마나 놀랐나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리펄스 이니비션, 감각 운동 억제를 조사하는 실험을 해보면 일단 이 경우에 이 마우스, 우리가 만드는 이 바보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 쥐는 보면은 그 감각 억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마우스가 조현병과 비슷한 프리펄스 이니비션 형태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프리펄스 이니비션의 이상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이러한 내인성 피노타입 중에 하나 많이 사용하는 것이 또 뭐냐면은 사회성에 대한 감소입니다. 아까 처음에 환자들에서 다양하게 사회성 감소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사회성 감소는 동물에서 또 쉽게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요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것인데 3체인버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방이 3개가 있어요. 쥐는, 실험용 쥐는 여기에서 처음에 놓여지게 되고요. 그러면 요 방에는 친구가 있고요. 요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그러다가 많은 쥐들은 이 쥐에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서 스니핑, 막 이렇게 킁킁킁킁 대고 막 가서 만지려고 하고 그 방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그 얼마나 그 안에서 뭡니까? 이게 실제 이렇게 3체인버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고요. 저희 학생이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기계로 디텍트를 다 해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히트맵이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를 갖다가 이렇게 맵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훨씬 더 메이트가 있는, 친구가 있는 곳에 굉장히 많은, 정상적인 경우는 그런데 이 바보 단백질을 많이 발현하는 이 조현병의 모델로 여기는 이 단백질, 이 쥐는 그것들이 굉장히 희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쥐가 사회성도 감소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슷한 것으로 네스팅 비헤이비어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쥐를 케이지에 넣고 끝에다가 솜 같은 거, 휴지 같은 거를 넣어두면 얘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네스트를 만들어서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소복히 쌓는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거 뭐냐면은 널처링 비헤이비어, 새끼를 가꾸고 케어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회성의 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가족에 대한 뭔가 감정이 있는 사회성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할 때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테스트하게 해보면은 얘가 훨씬 더 이런 바보 단백질, 많이 단백질을 발현하는 그 쥐는 그 행위가 굉장히 감소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회성도 또한 감소된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실은 동물의 행동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이 쥐가 조현병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고 우리가 본 이 비소메틸화 효소의 조현병과 연관된 변이를 우리가 과도하게 발현시킨 이 쥐는 바로 여러 가지 면에서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행동적인 변화도 또한 나타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루타메이트 신경세포가 감소되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러한 사회성 감소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대뇌 피질 부분에서 글루타메이트 세포의 감소 이런 것들이 발생한 것은 이 와인버거 박사의 조현병 모델과 매우 흡사하며 아마도 저희가 찾아낸 연구한 이 AS3MT 비소메틸화 효소의 변이는 바로 이 부분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해서 사실은 발표했던 연구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왔었고, 앞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조현병 유형인자들의 신경을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신경 발생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작동을 합니다. 이 조현병 같은 경우에 뇌실도 확장되고, 극성도 문제가 생기고, 대뇌 피질의 형성 이상도 감지가 되고, 부피도 감소되고, 때로는, 그 다음에 시냅스 형성의 이상도 감지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 오늘 말씀드린 건 요거 AS2MT, 요 빨간색 요건데, 요런 어떤 과정에서 이상,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작동, 얘네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조현병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데는 우리의 뇌가 만들어질 때부터 뭔가 잘못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원인의 기저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여기서 보면은 요 연구에서 유전성이 한 50%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요거는 동전을 딱 뒤집으면 유전적이지 않은 것이 한 50%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또 뭘까요? 그것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조현병 연구에서의 퀘스천입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전적 소인, 초기에 아마 주로 뇌가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사람의 뇌는 사춘기까지 거의 성인이 다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이 사실 그때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가 있는데, 생전에, 그러니까 태아일 때 모든 발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뇌는 사춘기까지 계속 이루어져요. 어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만나게 되는데, 아마도 그 환경적인 요인이 이 조현병이 터지게 만드는, 발생하게, 발현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주로 사회적인 환경에서 노출되는 스트레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 굉장히 무형의, 생물학적으로 다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물학적으로 스트레스는 매우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뇌에서 그걸 갖다가 후루룩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걸 갖다가 쭉 내줘서 부신이라고 하는 신장에 붙어 있는 콩팥에 붙어 있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 피질 부분, 껍데기 부분에서 사실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그것들이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브레인으로도 가요. 뇌로도 가서 뇌신경세포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아마도, 이 스트레스가 작동하는 방식이고요, 뇌에. 아마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미 뇌가 잘못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을, 거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의 샤워를 받게 되면 무언가 그것이 딱 만나면서 트리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사실은 요거는 투힛 티어리라고, 영어로는 투힛 티어리인데, 내가 이제 이중 충격론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조현병의 이중 충격. 1차적으로는 유전적 변이가 있고, 거기에 2차적으로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이 만났을 때 아마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쌍둥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다 발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쌍둥이가 조현병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쌍둥이가 조현병이 되면 한 50%밖에 되지 않아요. 그 뜻은 분명히 거기에 환경적인 요인, 유전적 소인 이외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두 가지가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조현병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한 측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의 연구는 이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유전적 소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현병이 터지게 만드는 온셋을 이루는 그런 어떤 트리거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발생과 관련된 얘기가 주로 이루어졌고, 물론 다양한 배경 지식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러한 상태, 과한 도파민, 그다음 과소한 글루타메이트 상황을 아마도 미리 만들어 놓았을 것이고, 그것이 특정한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이 기능적으로 이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조현병일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조금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심으로 한 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가 서포트가 되었고요. 우리 연구실이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